안녕하세요. 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왜 흔히들 남자는 나이 들어서도 어린아이 같다고 말을 하잖아요. 제 남편이 딱 그랬어요. 그런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도 결혼까지 선택한 남편과 끝까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결국 이 남자가 선택한 되돌릴 수 없는 잘못으로 인해 이런 결과가 됐네요. 물론 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게 만든 남편에게 고마워하고 있죠. 그럼 저와 남편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께 사연으로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 결혼 후 논팽이가 된 남편과 결혼 생활을 했던 여자입니다. 물론 결혼 전 남편에게서 그런 논팽이의 모습이 있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착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회사를 다니며 단 한 번의 지각도 하지 않을 만큼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던 사람이었고, 당시 형편이 좋지 못한 저희 부모님께 경제적인 도움도 줄 만큼 희생적이고 믿음직한 남자였어요. 현실적인 조건을 떠나서도 서로 많이 사랑하고 있었기에 그 남자와 결혼을 결심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난 줄 아는 시어머님으로 인해 결혼 생활을 하며 시댁 고생을 꽤나 하겠다고 예상을 했지만 그 정도의 고충은 감수할 만한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게 된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제 예상처럼 정말 많이 행복했죠. 그런데 액세서리를 만들고 판매를 하던 제 사업이 갑자기 잘 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시적인 수입 증가로 예상했던 것과 달리 사업이 꾸준히 잘 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사업장도 늘리고 직원들도 고용하게 됐죠. 1년 넘게 꾸준히 매출은 상승했고, 나중에는 경제 사정이 어려웠던 저희 부모님께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안 경제 상황이 풍족하게 변하자 남편은 딴 생각을 마음에 품었어요. 집으로 퇴근해 남편과 먹을 저녁밥을 차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화를 씩씩 내면서 들어오더라고요. 무슨 일이냐는 말에 상사와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했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크게 화를 낼 만한 일도 아닌 것 같은데 남편은 좀처럼 화를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회사를 관두겠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거야 예전에도 회사 일로 문제가 있을 때면 홧김에 종종 하는 소리였으니 이번에도 직장인의 흔한 하소연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 남편을 깨우는데 정말로 회사를 나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얼른 일어나서 한 술이라도 더 뜨고 출근해. 이러다가는 밥이고 뭐고 지각하겠어. 당신 먼저 먹어. 난 나중에 먹을게. 뭐? 당신 출근 안 해? 오늘 토요일 아니야. 얼른 일어나. 어제 말했잖아. 나 회사 그만둘 거라고. 그놈의 집단 생활 이제 지겹다 지겨워. 내 반만한 놈들한테 허리 숙여가며 아부 떨어야 하는 것도 싫고 이제 다 그만둘 거야. 회사를 왜 그만둬? 헛소리 하지 말고 얼른 일어나. 진짜 그만둔다니까? 회사에서 전화 오면 그만둔다고 말할 거야. 뭐? 당신 진심이야? 네. 남편이 회사를 그만둔다고 말했던 건 진심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남편이 그토록 무책임하게 회사를 그만둘 수 있었던 건 믿을 만한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바로 저 때문이었죠.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과 더는 입씨름을 할 수 없어 우선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퇴근을 하고 돌아와 남편과 진지하게 상의를 하게 됐죠. 어떻게든 남편을 회사로 돌려보내려 설득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런 저에게 황당한 소리를 해왔습니다. 저희 회사로 출근을 하겠다는 말이었죠. 회사를 처음 운영하는 저에게 분명 힘든 점이 많을 거라며 중간 관리자 출신인 자신이 들어가 회사의 내부 사정과 직원들 상황을 개선시키는 사람이 되겠다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펄쩍 뛰었던 저는 남편을 말려봤지만
이미 마음이 확고히 선 남편을 설득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정말로 회사에 사표를 내고 퇴사를 했고 바로 그 다음 날 저희 사무실 한자리를 차지하게 됐죠. 남편 말처럼 회사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도움을 줬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은 잘해도 회사 내부 관리는 어설픈 저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은 회사에 출근해서도 딱히 하는 일 없이 시간만 때우고 있었습니다. 직원들 몰래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여 일 좀 하라고 해도 맨날 업무 양식과 내부 전산망을 고친다는 핑계를 댔죠. 일은 하지 않고 맨날 회사 내에 있는 문제점만 지적을 할 뿐이지 자신이 나서서 고치거나 개선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거기다 일 잘하고 있는 직원들 곁에 가서 꼭 한두 마디씩 기분 나쁜 소리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사내 직원들을 관리하고 좀 더 끈끈하게 서로를 연결시켜 주기는커녕 회사 분위기만 망치는 주범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저도 직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내 가족이라고 하지만 사업을 위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냉정하고 빠른 판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회사 내에서 남편에게 사무적으로 퇴사를 권고했습니다. 저도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정말 보다 못해 내린 판단이었어요. 물론 남편은 사장이기 전에 아내인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보, 아까 회사에서 한 말 진심은 아니지? 그냥 직원들한테 정신 차리라고 본보기로 한 거 맞지? 무슨 소리야? 진짜야. 당신 내일부터 회사 나오지 마. 솔직히 당신이 회사 내에서 일을 한 게 뭐가 있어? 직원들 지적질? 사내 컴퓨터로 당신 취미거리 보는 거? 아이, 그거야 당신 회사 일을 내가 하나도 모르니까 그러지. 내가 다니던 회사랑 업무가 전혀 다르잖아. 그걸 모르고 회사에서 일한다고 했어? 어차피 당신 이쪽 일과 맞지도 않아. 그러지 말고 다시 재취업할 준비해. 저번 회사보다 더 나은 곳 가고 새로운 상사랑 좋은 관계로 맺으면 될 거 아니야. 결국 남편은 집에서 쉬며 취업 준비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인 제가 자신을 잘랐다며 토라졌던 남편이 나중에는 집에서 있는 생활이 편한지 금방 감정을 풀었죠. 그만큼 남편은 집안에서 편한 생활을 했거든요. 하루 종일 게임하고 배달 음식 먹고 TV 보면서 빈둥빈둥 놀기만 했습니다. 더군다나 집안일을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으니 잘 하지도 못했고요. 결국 집안일도 제가 하게 됐죠. 그런 남편보다 더 문제였던 건 아들만 끼고 노는 시모였습니다. 남편이 저렇게 된 게 다 제 탓이라며 항상 절 걸고 넘어졌죠. 재철이는 왜 안 오고 너만 온 거니? 남편은 오늘 중요한 모임이 있다고 해서요. 저 혼자 다녀와도 될 거라고 해서 저 혼자 왔어요. 그 사람이 어머님께 연락드린다고 했는데 깜빡한 것 같아요. 아휴, 난 또 걔가 취업해서 바빠서 못 오는 줄 알았지. 걔 다른 건 안 하고 매일 집안에만 있니? 낮에는 친구들도 다 일하고 있으니까 저녁 되면 나가는데 평소에는 집에 있죠. 그 어머님께서 뭐라고 한 소리 좀 해주세요. 그 사람 취업할 생각이 없어 보여요. 제가 그렇게 빈둥빈둥 거릴 거면 따기 쉬운 자격증이라도 따놓으라고 하니까 그것도 싫다고 하는 거 있죠? 넌 네 남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재철이가 일을 하기 싫어서 집에 있는 것처럼 말을 한다? 가만 보면 걔가 그렇게 된 것도 다 너 때문인 것 같아. 모름지기 남자는 아내 내조받으면서 바깥 일을 해야 할 맛도 나고 일도 술술 풀리는데 네가 돈 좀 버는 것 가지고 애 기를 얼마나 죽였길래 걔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있겠어? 지금 이 상황에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겠니? 재철이 자신이 가장 힘들지. 그런 애를 다독여주지는 못할 망정 그 새를 못 참고 찬소리를 하고 있니? 아니에요. 그 사람 어머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요. 집에서 매일 게임하고 TV 보고 골프 치면서 자기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살고 있다니까요. 네가 재철이 마음속까지 다녀와 봤냐? 네가 색안경을 끼고 재철이를 봐서 그런 거지. 네 회사 잠깐 있을 때도 그렇다. 애가 원래 하던 일이 아니니까 일이 좀 손에 안 잡힐 수도 있지.
그걸 업무에 방해가 된다고 집으로 보내? 시대가 변했다고 한들 기본적인 세상의 이치는 변하지 않는 법이다. 네가 가장보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결국에 가장이 돈을 벌고 집안을 이끌어가야 그 집안이 무탈하고 오래가는 거야. 애초에 네가 제철이 옆에서 내조를 하나도 하지 않으니 이 사태가 벌어진 거고. 어머님, 정말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 조용히 해라. 넌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네 남편도 모자라 이제는 네 시어머니도 가르쳐드리려고 하니? 오늘 집 들어가서부터 제철이 기죽일 행동을 단 하나라도 하지 말아라. 알겠어? 재탄만 하는 시모에게 저도 항변을 해봤지만 언제나 제 말을 싹둑 잘라버리고 자기 할 말만 하고 마무리를 짓는 시모였습니다. 그 정도로만 끝난다면 제가 시댁에 발들이는 걸 줄이거나 시모가 하는 말에 무조건 네라고 말하면 됐겠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시모는 제가 회사 일을 하고 있든 말든 상관없이 전화를 수시로 걸어 남편이 어쩌고 있는지를 물어봤죠. 어머님 죄송해요. 그 회사 미팅 준비하느라 바빠서 통화가 힘들 것 같아요. 통화하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시어머니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런 말을 하니? 제철이 지금은 뭐 한다고 하니? 네? 글쎄요. 집에서 있지 않을까요? 아직 점심 전이라 제가 전화를 안 해봤는데. 너는 네 남편이 뭐 하고 있는지도 몰라? 아휴, 밥은 제대로 차려놓고 나온 거야? 반찬이랑 찌개 해놓은 게 있어서요. 신경 좀 써서 챙겨줘라. 뭘 하고 있든 속이 든든해야 힘이 나는 법이니까. 너는 밖에서 맛있는 거, 좋은 거 요일 바꿔가며 먹을 거 아니니? 내 전화 끝나면 네 남편한테 전화해서 뭐 하고 있는지도 물어보고 힘내라고 말도 좀 해줘라. 집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건 없는지 물어도 보고, 비록 네가 회사에 있더라도 정신만큼은 네 남편한테 있다는 걸 알게 해줘야 걔도 마음이 좀 편해지지. 그렇게 자식을 아끼시는 분이면 자신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도 묻고 밥도 해줄 것이지 도대체 왜 바쁜 저를 붙잡고 그런 것까지 챙겨야 한다고 말을 하는 건지 답답할 노릇이었습니다. 시모 때문에 안 그래도 밉던 남편 놈이 더 왼수 같았죠. 시모에게 시달리고 집에 들어갈 때면 남편에게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이다 보니 낮에 있었던 일은 항상 입을 다문 채 남편을 챙겨줬죠. 또 저도 집에만 있는 남편이 안타까웠고 그런 이유로 취업이든 사업이든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에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제 도움을 다 거절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는 집안에서 살림을 살고 싶다고 말했죠. 당신 내가 뭐든 지원해 줄 테니까 공부든 사업이든 하고 싶은 거 해볼래? 유학까지는 모르겠지만 대학원 가고 싶다면 내가 보내주고 사업을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것도 내가 도와줄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실패하더라도 당신 하고 싶은 거 해보면서 활력 있게 사는 게 좋지 않겠어? 근데 나 회사 다니는 것도 영 적성에 맞지 않고 하고 싶은 사업도 없어서 내가 집에 있는 동안 놀기만 한 건 아니거든. 뭘 해볼까 생각도 해봤는데 찾기가 힘들었어. 그래서 말인데 내가 가정주부로 사는 건 안 될까? 물론 지금처럼 엉망으로 살겠다는 건 아니야. 진짜 살림 잘 살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뭐 단순히 남녀 역할만 바뀐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어때? 남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기에 대답이 바로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가정주부로 살게 되면 그로 인해 시모에게서 듣게 될 잔소리와 스트레스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하게 말을 했어요. 남편이 살림을 옳게 살지도 모르고 시모에게 시달릴 것들도 걱정된다고 말이죠. 그런데 남편은 뭐가 그렇게 자신이 있는지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며 자신만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편이 빈둥빈둥거리며 돈 달라는 것 빼고는 처음으로 자기가 해보겠다고 하는 말이다 보니 한번 속냄샘 치고 믿어보자고 생각했죠. 저 혼자 외벌이를 한다고 집안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니
남편 말처럼 과거 남녀의 역할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아이를 출산해도 남편이 육아를 해주면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니 그것도 남편이 살림을 사는데 찬성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고요. 그렇게 다음 날부터 남편이 살림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남편 자신이 말한 것처럼 살림을 잘 꾸려 나갔죠. 시모에게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한 건지 큰 말이 나오진 않았어요. 물론 큰 일을 해야 할 자신의 아들이 살림을 산다는 걸 썩 마음에 들어 하지는 않았지만 말이죠. 이걸로 모든 게 해결된 듯 싶었습니다. 저도 살림과 회사 일을 동시에 하는 무리한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남편도 나름 살림을 잘 살고 있는 것에 뿌듯해 보였죠. 오랜만에 편안한 생활을 하던 중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기죽어 있는 모습으로 살림을 살더라고요. 목소리도 힘이 없고 어깨도 축 처져 있는 게 저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말은 안 했지만 뭔가 있다고 생각했죠. 처음에는 벌써 살림 사는 게 지겨워졌는가 싶었습니다. 그 정도야 예상을 하고 있었던 일이고 저도 알면서 속아 넘어간 거라 별 개의치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을 붙잡고 물어보게 됐죠. 그런데 뜻밖의 말이 남편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은 살림이 지겨워진 게 아니었어요. 같이 어울려 다니는 친구들과 가정주부로 살고 있는 자신이 비교가 되고 은연중에 친구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다면서 그게 기분이 나쁘다고 말을 해왔죠. 그런 이유로 풀이 죽은 강아지 마냥 있는 남편을 보니 오히려 제가 더 열이 받았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남자가 가정주부를 하면 뭐 어떻다고 무시를 했다는 건지, 또 내가 내 남편 무시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게 놔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지갑에 있는 돈을 다 털어주면서 풀이 죽어 있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가정주부 하면 안 된대? 누구든 집안에 한 사람이 돈 많이 벌어서 한 명은 편하게 쉬면 그게 좋은 거지. 그런 거 가지고 기죽지 마. 그리고 그 친구들 당장 내일이라도 불러 모아서 당신이 사주고 싶은 만큼 사줘. 우선 여기 현금으로 기분 좀 내고 이걸로도 부족하면 이 카드 써. 그리고 앞으로도 맨날 친구들한테 얻어먹지 말고 당신이 사. 어디 가서 지금처럼 기죽지 말라고. 알았지? 남편의 모습을 보고 홧김에 한 행동이었지만 잘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남편은 걸핏하면 저에게 친구들과 만나 밥과 술을 사겠다며 덥석덥석 돈을 받아갔어요. 어째 결혼 후 더 철이 없어진 남편이 한심하고 답답했지만 그래도 살림은 잘 살고 착한 것 같아 그걸로 만족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의 철없는 행동은 거기서만 멈추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희 부모님께서 시어머니께 가져다 드리라며 주신 선물이 있었습니다. 집에 놔뒀다가 까먹을 수도 있으니 집으로 돌아가면서 시어머니 댁에 들려 선물을 전해드리려고 했죠. 그래서 시어머니 댁으로 이동하며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일을 하고 있으신 건지 연락이 되지 않았죠. 시어머니 댁까지 거리가 가까워졌던 만큼 우선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시어머니 댁에 초인종을 눌렀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동이나 측을 착각했다고 생각했는데 확인을 해보니 분명 시어머니 댁이 맞았습니다. 시모는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아 남편에게 급하게 전화를 하게 됐죠. 왜? 당신 오늘 회사에서 늦게 들어와? 아니, 지금 나 어머님 댁이야. 근데 어머님 댁에서 다른 사람이 나오는 거 있지? 어머님 이사 가셨어? 아, 맞다. 아, 내가 말한다는 걸 깜빡했네. 요 며칠 전에 엄마 이사했어. 안 그래도 그거 가지고 당신한테 말할 게 있었는데 우선 집으로 와. 내가 다 설명해 줄게. 한 집안의 며느리인 제가 모르게 어머님을 다른 곳에 모셨다는 말을 남편은 너무나도 쉽고 해맑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삿짐을 나르고 정리하는 고생을 하지 않아도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좀 서운하더라고요.
남편과 시모 모두 아내이자 며느리인 저에게 말 한마디 없었다는 거에 서운했죠. 이후 집에 도착하게 됐고 저 몰래 이사를 한 것보다 더 어이없는 이야기를 남편에게 듣게 됐습니다. 지금 사시는 집 평수도 괜찮고 오래 사셔서 주변에 아시는 분도 많으신데 왜 갑자기 이사를 가신 거야? 그냥 내가 엄마를 좀 더 좋은 곳에 모시고 싶어서 엄마 설득을 시켰어. 바로 근처에 전원주택으로 엄마 모셨거든. 얼마 멀지도 않아. 그 근처에 병원도 가까이 있고 뭐 주변 사는 사람들도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다들 좋은 사람 같이 보이고. 뭐? 전원주택? 서울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으면 비싼 거 아니야? 어머님 댁 판 가격으로 구할 수가 있었어? 멀리는 몰라도 가까운 곳은 그 가격으로 불가능하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어. 그 엄마 모신 전원주택 때문에. 나 개인 대출 받았거든. 뭐? 대출? 당신이 회사를 다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통과는 됐는데 뭐 그래서 좀 이율이 높아. 이해 좀 해줘. 이해를 해달라니. 나보고 그 대출이자 내고 갚으라는 말이야? 그러면 내가 무슨 수로 갚아. 가정주부인데. 당신이랑 상의 없이 대출하고 엄마 이사시킨 건 미안한데 당신도 알잖아. 우리 엄마 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그 좁은 아파트에 혼자 사시게 놔둬. 이제 좋은 공기 마시고 텃밭이랑 식물 가꾸시면서 편하게 사셔야지. 그렇다고 대출을 해? 그리고 원래 사시던 집도 혼자 사시는데 충분히 넓은데? 평생 전세살이 하시다 내가 보태드려서 자가로 사시는 우리 부모님 집보다 어머님 집이 더 넓어. 근데 무슨 단칸방에서 사셨던 것처럼 말을 해. 우리 엄마 좀 도와주면 덧나냐? 예전에 나도 장인 장모님 경제적으로 도와드린 적 있잖아. 그거랑 이거랑 같아? 그리고 그건 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모님 대신 갚았잖아. 당신한테 받은 도움이 돈 몇 억도 아니고. 돈 액수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좀 봐주라. 어차피 우리 엄마 돌아가시면 재산 받을 사람 나밖에 없는데 결국 그 대출금 다시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잖아. 내가 당신 곁에서 평생 내조 잘하면서 열심히 살게. 응? 자기야 좀 봐줘. 어이가 없어 화를 내는 제게 남편은 알랑방귀를 끼며 애교를 떨었죠. 물을 수도 없는 상황. 화를 내면 나만 손해니까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가 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짚고 넘어갔죠.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절 가족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거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대충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늦은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하는 순간 남편이 한술 더 떠서 차를 한 대 뽑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시모집 문제를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니 차 문제도 얹어보려는 심상 같았죠. 근데 나 하나만 더 부탁해도 될까? 이번에 차 프로모션이 엄청 좋게 나와서 나 차 좀 바꾸고 싶은데. 그만해라. 방금 전에 어머님 집 문제로 우리 싸울 뻔했어. 그리고 무슨 차 얘기를 해? 당신 우리 결혼할 때 차 바꿨잖아. 외제차 타면 10년 넘게 탈 수 있다고 바꾼 거 아니야. 아직 5년도 안 됐어. 바꾸려면 10년은 타고 나서 말해. 그때 기술력과 지금을 비교하면 안 되지. 저 차 중고차로 팔고 신차 프로모션 하는 걸로 할부까지 하면 진짜 저렴하게 바꾸는 건데. 그때는 내가 외제차를 처음 사니까 뭣도 모르고 산 차라서 우리한테 맞지도 않잖아. 이번에 바꾸는 차는 나중에 아이 낳고 패밀리카로 써도 문제 없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밥이나 차려줘. 안 그래도 일하고 돌아서 힘 하나 없는데 당신이 사고 친 것 때문에 정말 서 있을 기력 하나 없어. 그날 차 이야기는 그렇게 끝낼 수 있었지만 남편의 차 욕심은 그날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도 어디서든 눈앞에 차가 보일 때면 차 사달라 노래를 불렀죠. 나중에는 프로모션이 끝나간다며 우리가 큰 손해를 보는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그럴 때면 차 안 사고 그 돈 아끼는 게 더 큰 이익이라고 말도 했지만 이미 차에 빠져 있는 남편의 귀에는 들리지가 않았죠.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차 이야기에 결국 제가 항복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 말대로 이것저것 끼면 저렴하다고 하니 그런 셈 치고 남편 명의로 최대한 길게 할부를 끊었죠. 물론 그 할부 금액은 제가 부담하게 됐지만요. 남편은 꼭 선물을 받고 난 후에 어린아이 마냥 저에게 앞으로 최선을 다해 잘해주겠다며 신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제가 애를 키우는 건지 남편과 사는 건지 모를 정도였죠. 그래도 차를 사주고 나니 다른 시끄러운 말은 없어졌어요. 남편은 살림을 착실히 살았고 전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있었죠. 그런데 차가 출고되는 날 친구들과 기분을 내러 드라이브를 하고 온다던 남편이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남편과 같이 드라이브를 간 친구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드라이브를 나간 남편이 연락이 계속되지 않으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염없이 남편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순간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분들이었죠. 남편이 사고를 당해 병원 응급실로 들어왔다고 했어요. 급히 시모와 함께 남편이 있다는 응급실로 뛰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병상에 의식 없이 누워있는 남편 모습을 보고 저와 시모는 간호사와 의사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그런데 다들 저희에게 짧은 설명만 해주시고 피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다들 정신없이 바빠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 간호사가 저를 데리고 데스크 쪽으로 끌고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저분 지금 기절한 척 하는 거예요." 라며 몰래 사진 한 장을 건네주는 겁니다. 간호사가 하는 뚱딴지 같은 소리에 전 건네받은 사진을 먼저 보게 됐죠. 그런데 그곳에는 남편이 제가 모르는 여자와 다정한 스킨십을 하고 있는 사진이 찍혀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 들어 간호사를 쳐다봤죠. 그런 저에게 간호사는 방금 전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해줬어요. 남편이 병원에 오게 됐을 때는 지금처럼 혼자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사진 속 그 여성과 함께 병원 응급실로 들어왔다고 했죠. 당연히 간호사는 두 사람이 부부관계나 연인관계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응급실로 들어왔을 때부터 서로를 걱정하며 다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두 사람 모두 경미한 부상이었는데 남편에게서 출혈이 조금 더 있었다고 합니다. 구조대의 처치로 인해 이미 출혈은 멈춘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몸에 큰 이상이 있는 것처럼 엄살을 떨었고 같이 온 여자는 그런 남편의 엄살을 다 받아주며 정말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난리를 떨었다고 했죠. 더 급한 환자들 곁에는 의사, 간호사들에게 소리를 치고 힘으로 끌고 데려와 사람 좀 낫게 해달라고 소란을 벌였다고 했습니다. 이미 검사할 것도 다 끝났고 진정만 취하면 되는 상황이라 수액 빼곤 해줄 것도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 여자의 진상짓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의사들에게는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하니 남편을 봐주지 않는 간호사들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한 거죠. 간호사들 측에서 그 여자에게 진정을 시키며 충분한 조치가 취해졌음을 설명했지만 막무가내였다고 합니다. 아프다고 엄살을 떠는 남편을 치료해달라고 무조건 억지를 부렸고 나중에는 욕설이 섞인 비하 발언을 한 거죠. 결국 병원 내 경비원들이 여자를 진정시키려 응급실 밖으로 보내고 나서야 그 소동이 멈춰질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여자와 엇갈린 경찰 관계자들이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남편에게 찾아왔고 저에게까지 연락이 오게 된 거죠. 아마 그때 남편 곁에 여자가 있었더라면 보호자인 척하는 여자로 인해서 저에게 연락이 안 왔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여튼 여자는 그걸 또 간호사들 책임으로 몰아가며 꼬투리를 잡았다고 해요. 왜 보호자가 있는 상황에
경찰이 다른 사람에게 연락을 하게 만들었냐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와 시모가 응급실을 도착하기 전까지 여자에게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저희가 도착을 하자 여자가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고 했죠. 그러다 흘린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라고 했고요. 간호사분께서는 원래 환자 사적인 일에 관여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그 여자가 너무 괘씸해서 방금 전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저에게 알려준다고 했어요. 논팽이 집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바람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죠. 이건 하늘이 두 쪽이 난다고 해도 용서를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제가 별 볼 일 없는 남편 놈을 지금까지 참고 견뎌왔던 건 우리 사랑만큼은 그 무엇보다 확고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모에게 별의별 소리를 다 듣게 돼도 남편이 철부지처럼 내 가슴을 새카맣게 태우더라도 다 괜찮을 수 있었죠. 근데 바람을 폈다고 하니 이제 제가 참아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전 기절한 척 병상에 누워있는 남편에게 다가갔고 우선 남편 핸드폰을 챙긴 다음 링겔이 걸려있는 봉으로 힘껏 남편의 배를 내리쳤습니다. 갑작스러운 제 행동에 옆에 있던 시모도 당황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누구보다 당황을 했던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죠. 그 봉으로 배를 세게 한 대 맞자 정신을 못 차리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일어난 남편에게 사정없이 봉을 후려 갈겼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남편 앞을 막아서고 절 말리기 시작했죠. 얘가 미쳤나? 다 죽어가는 애한테 너 뭐하는 짓이니? 너 이제 네 서방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인연이 정말? 왜요? 이번에도 또 저만 잘못했어요? 저 인간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는 알고 이러시는 거예요? 저 사람 멀쩡한 아내 두고 바람 핀 것도 제 잘못이냐고요? 너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누가 바람을 펴? 우리 제철이가 그럴 아이로 보이니? 그리고 방금 전 병원 찾아올 때까지는 지 남편 걱정하던 년이 왜 갑자기 애를 죽이려고 해? 너 설마 네 남편 죽이려고 일부러 이상한 차 뽑아줬어? 그런 거야? 제가 아무 증거도 없이 이러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거 방금 전까지 저 인간하고 놀아나는 년이 흘리고 간 사진이요. 대개 아드님이 여기 사진에 있는 여자랑 하고 있는 애정 표현은 또 뭐라고 둘러대실 거예요? 이것도 또 제 탓이에요? 제가 던진 사진을 보게 된 시모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자기 아들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건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죠. 사진이 뭐? 이게 무슨 증거가 된다고 그러니? 얼굴도 반쪽밖에 안 보이고 닮아 보이지도 않는데 너 지금 실수하는 거야? 앞으로 네 남편, 내 얼굴 어떻게 보려고 이러는 거니? 그렇게도 아들 아끼시는 분이 얼굴도 못 알아보세요? 그럼 이걸로 확인해 보면 되죠. 여기 남편 휴대폰 안에 그년하고 대화 나눈 메시지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로 확인해 보죠. 그럼 다음 변명은 뭐라고 할지 생각이나 해두세요. 저도 그 휴대폰 속 안에 남편의 외도에 대한 증거가 있을 거라고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난 사고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 나눈 대화를 지우진 못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한번 열어보기로 했죠. 그렇게 열어본 남편의 휴대폰 문자함과 SNS 앱 안에는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모두 다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다행이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요. 뭐 하여튼 당황해하고 있는 두 사람에게 휴대폰 속 내용을 최근부터 억순으로 읽어줬습니다. 그 많은 내용을 다 읽어주려면 하루 왼종일 걸릴 일이었으니 다 말하지는 못했고요. 최대한 두 사람의 불륜 관계가 확실한 내용들을 읽어줬죠. 나 부끄러워지는 내용들이 가득했지만 시모에게 자신의 아들이 어떤 놈인지 알려주고 싶어 부끄러움도 참고 다 읽어줬어요. 자신의 아들이 상간녀와 나눈 대화를 듣고 나서야 시모의 그 오만방자한 콧대가 수그러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이 창피하긴 했나봐요. 남편이 바람을 폈다는 확실한 증거도 있었고 시모도 더는 저에게 나대지 못하고 있었으니 이제 제가 화를 마음껏 내도 될 것 같았습니다. 잘난 아드님 잘못 이번에도 없다고 하셔야죠.
어머님, 제가 지금까지 어머님께 말 같지 않은 소리 들어도 남편이 가장답게 행동을 못해도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참고 살아오고 있었어요. 아세요? 솔직히 그것 빼고 이 인간 뭐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에 비해 뭐가 잘났는데요? 다른 사람보다 잘날 필요도 없죠. 보통만 해도 된다고요. 근데 그 보통은 되는 것 같으세요? 큰 돈은 못 벌어도 꾸준히 월급 받는 회사를 적성에 맞지 않다고 때려쳐. 사업하고 싶다는 야망도 없어. 그저 집에서 배달음식 처먹고 게임이나 하면서 놀고 있는 놈이. 그래도 내가 사랑하고 선택한 남편이니까 구박하지 않고 집에서 편히 살게 놔뒀다고요. 거기다 친구들한테 기죽지 말라고 용돈까지 부족하지 않게 줬어요. 아무리 내가 돈 잘 번다고 하지만 그래도 살림 산다는 사람이 생각도 없이 흥청망청 쓰는 돈 달라는 만큼 내가 줬다고요. 그것뿐이에요. 버는 돈 하나 없으면서 지 엄마 좋은 집에 모시고 싶다고 개인 대출이나 받았죠? 그 대출금은 누가 갚는데요? 제가 갚아요, 제가. 당신 아들은 돈 한 푼 없어서 내가 다 먹여 살리고 있었다고요. 이번에 사고 난 차도 사달라고 하도 징징거리니까 내가 사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차에 지 아내 먼저 태워줄 생각은 하지 않고 상간녀를 태워요? 저거 미친놈 맞죠? 어머님도 이제는 당신 아들이 벌레만도 못한 놈이라는 거 인정하시죠? 입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말 좀 해보세요. 그렇게 가만히 있지만 마시고. 제가 화를 내자 그제서야 시모와 남편은 얼굴이 붉어진 채 저에게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놈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구나, 아가. 내가 대신 잘못했다고 이렇게 무릎 꿇고 피마. 내가 저 녀석을 너무 오냐오냐 키웠던 것 같다. 다 내 잘못이다. 그러니 이번만 용서를 해다오. 내 앞으로 너한테 일절 저 녀석을 감싸고 도는 말 하지 않음마. 그리고 네가 우리 집에 얼마나 잘하는지 알고 있으니 귀찮게도 하지 않겠고, 뭐 명절이든 내 생일이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 편한 대로 지내렴. 제철이 저 녀석은 내가 2번 다시는 이런 짓 못하게 혼을 낼 테니 제발 이번만 없던 일로 하고 넘어가 주렴. 여보, 잘못했어. 지금 당장 그 여자랑 끝낼게. 그리고 다시 예전처럼 회사도 다니고 가정에도 충실하게 살 테니 이번만 용서해줘. 이미 제 마음에서 남편이 떠난 건지 미안해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 남편 얼굴이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엄청 가식적으로 보이는 거 있죠. 순간 저도 모르게 그 꼴도 보기 싫은 남편 얼굴을 부셔버리고 싶어 옆에 있던 주사기를 가지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놀라 걸음아 나 살려라 펄쩍 뛰며 도망을 쳤죠. 전 그런 남편을 찔러버리겠다고 뒤를 쫓았고, 그로 인해 응급실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병원 관계자들의 제지로 소동은 일단락됐지만 말이죠. 이제 남편과 시모에게 더 들을 것도 확인할 것도 없었기에 그곳에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었어요. 바로 집으로 올라가게 됐죠. 중간에 남편의 사고난 차량이 있다는 곳으로 가서 자동차 키와 함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휴대폰과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에 담겨져 있는 증거들로 남편과 이혼 소송에 들어가게 됐죠. 동시에 내 남편 놈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던 그 여자에게도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고요.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서 그 2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된 건지도 알게 됐습니다. 2사람은 한 동네 사람이더라고요. 여자도 살림을 살던 평범한 유부녀였고요. 남편이 살림을 시작하고 동네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 앱에서 처음 알게 됐다고 했죠. 살림에 대한 조언을 하며 연락하게 된 2사람은 서로 골프라는 공통의 취미가 있다는 걸 알았고, 그날 이후 스크린 골프를 치고 브런치를 먹으며 불륜 관계로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회사에 출근을 하면 남편은 그 여자와 자유롭게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던 거죠. 더 기가 막혔던 건 여자가 마음대로 우리 집에 들락날락 자유롭게 드나들었다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남편이 살아온 우리 집 살림이 모두 그 여자의 솜씨였던 겁니다. 그 기가 막히는 사실 모두를 남편 입에서 직접 듣게 됐죠.
자기 딴에는 지금까지 저를 속여왔던 모든 진실을 이실직고하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겠다며 한 말이었지만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였어요. 저는 초지일관되게 이혼에 대한 제 마음을 남편에게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죠. 저를 꼭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많았으니까요. 특히 자기가 생각도 없이 벌려놓은 일들 때문에 더 절실했을 겁니다. 저와 상의도 없이 대출을 받아 시모의 집을 구해다 줬고 자동차 할부금도 매달 나오고 있으니 매달 큰 돈을 지불할 능력 없는 남편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었죠. 사람이 거머리 같다는 말, 그때 처음으로 어떤 느낌인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 집, 부모님 댁까지 제가 발길 닿는 곳이라면, 저와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꼭 나타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척, 사죄를 구하는 척을 했죠. 설령 그 하는 척들이 진심이라고 해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해도 되는 실수가 있었고 하지 말았어야 할 실수가 있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도 아니고 충분히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 그 금단의 선을 넘어선 남편의 잘못이었고 그에 따르는 책임은 자기가 다 짊어져야 했죠. 그건 남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불륜의 상대방인 그 여자도 자신이 한 잘못에 책임을 져야만 한다고 생각했죠. 멀리 있지도 않고 한 동네에 있다고 하니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몰라 하는 상간녀의 남편에게 그동안 제 남편과 당신의 아내가 어떤 짓을 하고 있었는지 상세히 알려주게 됐죠. 당연히 그 집도 난리가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집 남자 역시 자신의 아내가 착실히 살림만 사는 가정주부로 알고 있는 눈치였으니까요. 그렇게 전 남편과 이혼 소송에서 승소를 할 수 있었고 이후 상대방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도 전 남편에게 청구하게 됐죠. 상간녀 소송에도 당연히 승소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은 자유로운 싱글 라이프를 다시금 즐기고 있습니다. 처녀 시절이 워낙 일만 하느라 빡빡해서 그런지 나이가 있어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금의 싱글 생활이 더 행복하기만 하네요. 요즘에는 취미로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아 사람들과 어울리며 전혀 외롭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고요. 부모님께도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 때보다 신경을 더 써드릴 수 있어 전 지금의 제 인생에 대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요즘같이 금리가 미친듯이 오른 상황에서는 대출 이자와 남은 할부 금액으로 괴로워하고 있을 남편 생각에 더 신이 나고요. 이제 오늘부로 전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고 과거는 과거로 남겨둔 채 앞으로의 저와 가족들의 미래만 생각하고 지내려고 해요.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겪을 수 있게 말이죠. 오늘 제 이야기를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새로 시작하는 저에 대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